안녕하십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작성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들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새롭게 조정이 되면서 가장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에 있어서 또 미국이 가장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이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그 중국, 그리고 그 중국에 있어서 그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모색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좀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이번에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라고 얘기를 하면 트럼프 행정부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 때 인도태평양 전략이 사실상 시작이 되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선 그게 큰 효과가 없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좀 더 구체화시키고 그 인도태평양 전략을 세밀화시켜서 중국의 어떤 부상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좀 억제한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노선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노선이 구체화될 것인가를 살펴보면 여기에서 핵심은 동맹과 가치, 민주, 이러한 것들이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미국이 주도를 했다고 하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키워드는 미국 플러스 동맹국과 우방국들을 같이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좀 포위하고 견제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인권이라든지 또 가치, 이념, 이런 것들을 더 강조를 해서 중국을 훨씬 더 압박시켜 나가겠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전략 경쟁에 있어서 제일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영역이 대만 문제라든지 남중국해, 홍콩, 이런 문제. 특히 신장과 시장 문제, 위구르 문제와 티벳 같이 이런 문제들은 지금 향후에 미중 전략 경쟁에 있어서 되게 첨예한 갈등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이 동맹국들과 민주주의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을 시켜 나간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남중국해, 대만, 홍콩, 신장, 시장 같은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다 같이 연계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바이든 행정부들은 미국 혼자만이 아닌 우방국들과 같이 연계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좀 중국을 압박시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는, 중국은 지난해 오중전회를 통해서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그리고 부국광병이라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시진핑 지도부가 얘기하고 있는 중국의 꿈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본격화를 하고 중국에 대한 포위를 더 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더 큰 자기의 목소리를 저는 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강화시켜 나가겠다라는 것이 앞으로 중국이 이런 미국에 대한 어떤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어떻게 하든 코로나19 이후에 중국이 가장 큰 경제 회복을 보여주고 있고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또 세계 제2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 또 국내 정치적으로 중국이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고, 또 시진핑 1인 중심 체제, 지배 체제가 나름대로는 작동이 잘 되고 있고 공고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도 20차 당대가 되어 있고, 중국은 2049년 중국의 꿈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중국 나름의 어떤 대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베이스를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시진핑의 장기 집권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도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당연히 중국은
미국과의 협력은 원하겠지만 그 협력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뭐 대만, 남중국해, 신장 시장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시진핑 지도부는 절대 거기에 대해서 뭐 양보하거나 물러설 의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나름대로 그동안 쌓아올린 경제력과 부를 바탕으로 이제 쌍순환 전략이라는 걸 통해서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1대1로 더 확대시키고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해서 국제 연대를 강화시켜 나가고 그러한 어떤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군사력을 이제 현대화 나가겠다. 그래서 작년 19기 오중전회에서 2027년 중국군 100주년이 될 때 군의 현대화를 완성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2035년에는 중국의 그 강군의 꿈을 달성시켜 나가겠다. 그래서 적어도 중국이 제1도련선 내에서는 미국이 힘을 투사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공군력과 해군력을 구축을 해 가겠고 플러스로 지금 중국이 특히 제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뭐 지능화군 얘기해서 이제 첨단 산업, 국민융합 발전 전략에서 중국의 무기 현대화라든지 첨단 무기 강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들이 이제 중국이 그만큼 경제력과 기술력이 밑바탕이 되어준 것이고 군사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부국강병이라는 전략, 그리고 그것이 다시 말하면 2035년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2049년 중국의 꿈이라는 이 모든 거에 하나의 일맥상통으로 흘러간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당연히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중국의 부상을 뭐 억제하고 뭐 포기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 뭐 동맹국들을 통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미 중국이 상당한 힘을 갖고 있고 중국 나름대로는 그리고 시진핑 지도부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대장정, 신대장정이라고 해서 중국은 중국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미국이 뭐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겠지만 나름대로 중국은 중국의 그런 어떤 지금 얘기한 타임 스케줄대로 중국은 부국강병과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에 그리고 강한 국가 중국의 어떤 그런 길을 저는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는 영내에서 상당히 갈등 구조가 나타날 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부국강병이라는 이러한 두 가지의 어떤 힘이 부딪힐 때 우리 특히 이 한반도는 상당히 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지금 한국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기본 원칙 그리고 절대 한반도에선 전쟁이 나서는 안 되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라는 그러한 원칙을 기조로 해서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해 가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 경쟁 구도에서 우리가 최대한 국익의 관점에서 유연하게 대외 전략을 수립을 해가고 이렇게 외교 관계를 펼쳐나가면서 미국과 중국과 두 나라 관계를 좀 균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